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와일드 웨스트에서 레귤레이션 시대로 레귤레이션을 갖춘 가상자산에 투자하라. LKB 이정엽 변호사님께서 초대 연서로 말씀해 LKB.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이 LKB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독립해서 법무법인 로집사라는 이제 새로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일단 저는 뭐 짧게 뭐 최대한 짧게 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는 사실 이 강의안 가지고 뭐 법원에서도 강의하고 뭐 여기저기 좀 많이 써먹었는데요. 좀 내용이 길고 그래서 그 끝나면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와일드에스에서 레귤레이션 시대로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뭐 블록체인 업계에 뭐 상당 기간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 옛날처럼은 되지 않을 거다. 옛날에 뭐 지금 이더리움 만들고 프리세일하고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광풍이 불고 뭐 NFT도 팔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피해자가 생기면 지금은 큰 뭐 형사적인 리스크를 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잘 회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일단 그 제가 좀 애정하는 분 중에 이제 DSR 브랜드 김지윤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연초에 얘기를 할 때 새로 불장이 올 건데 그 불장에 시작은 비트코인인데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일 때 어떤 알트코인이 될 거냐 얘기를 했을 때 저랑 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기존에 한창 뭐 컸던 알트코인이 다시 뜨진 않을 거다. 아, 이거 뭐지? 이거 뭐를 자동으로 그거네요. 영어로 얘기해 주네. 누군가가 지금 음소거를 네, 이제 전체 음소거했습니다. 예, 음소거가 예. 되지 않나? 네. 아, 예, 뭐 이런 게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네, 다음 장. 장을 네, 이걸로 할까? 네. 그 지난 한 5년간 저는 이제 서부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가상자산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사실 거기서 큰 부를 일군 사람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디언들이 서부 개척에서도 처음에는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다가 결국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법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이제 뭐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이 쓴 금융의 지배란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가상자산 업계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 선점한 사람들이 어떤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7월 달에 되면 드디어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겨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그다음에 국내 거래 상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같은 게 예전에 많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규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켓 메이킹으로 해서 큰 돈을 벌거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가 옛날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트코인이 올라서 주변에
슬슬 조금 알았던 분들은 다 포모가 온다. 막 이거 어떻게 하나 이미 기차 떠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상자산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도 이제 다 아는 시대가 지금 곧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가 여기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이게 붐이 생길 때 이제 꼭 어떤 사기적인 프로젝트,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걸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STO라고 해서 뭐 증권형 토큰도 이제 당국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코스닥 광풍이 불었을 때와 동일하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STO 광풍이 한번 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준비는 하면서 이 생태계를 좀 건전하는 데 노력도 하고 또 그 새롭게 오는 파도에 또 좀 올라타서 부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디파이 그다음에 NFT를 거쳐서 지금 새로운 토큰 뭐 새로운 혁신 어디서 올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 ETF 그게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 ETF라든지 알트코인들을 조합한 ETF 이런 것들도 결국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통 그 금융자산가들이 좀 더 안전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가상자산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부가 아마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레귤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다오와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이 되고 있고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컨설팅 법인이라든지 이제 대기업들도 여기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미카 법안이라고 그 유럽에서의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도 동일한 정도의 이제 가상자산에 특화된 규제 법안이 이제 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상원도 과연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이제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거래소 위주로만 나오는데 거기는 가상자산 발행이라든지 유통 일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거기서 먼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2차 법안은 그냥 거기를 그대로 받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법에 따라 가지고 일단 뭐 발행부터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STO 같은 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먼저 혹시 이제 규제에 어떤 뭐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제일 많이 했고 그 모든 자산에 있어서 토큰화는 가능한데 일단 30억 아니면은 이제 100억 정도 한도를 이제 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50억인데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는 이제 영화 같은 거 제작할 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영화가 청산될 때까지 영화가 수익이 다 정리될 때까지 계속 한 번 투자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토큰화가 되면 만들기도 전에 뭐 누구 작가가 합류했다라든지 뭐 어떤 뭐 유명한 배우가 합류했다는 것만으로도 토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저가 나와서 하면 또다시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개봉이 걸렸는데 망했다라고 하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글로벌에서 가능하게 되니까 그런 토큰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어피트가 이렇게 커진 것처럼 증권형 토큰 거래소로 어피트처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증권사들이 다 만들어는 놨는데요. 지금 글로벌한 뭐 두바이나 싱가포르에는 이미 STO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음. 예, 그다음에 뭐
이거는 좀 옛날 것 같고요. 그다음 KYC는 이제 뭐 100% 이제는 다 하는 것 같고 어떤 서비스든지 KYC가 안 되는 것 자체 안 되면 그것 자체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그 KYC는 해야 되고 이제 가상자산 발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본시장법 규제를 한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중 상대로 공모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에 계속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공모 제도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STO 그 정도 한도 내에서만 하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도 없이 일반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해서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증권성을 없애야 되는데 사실 뭐 증권성을 없애는 게 쉽지는 않고 지금이라도 지금 STO 거래소가 생긴 다음에는 그 업비트나 빗썸에 대해 올라가는 토큰이 증권형이다라고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방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 2, 3분 지났는데요. 빠르게 한 3, 4분 더 진행하고 그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여기 안 보이죠? 보여요. 이게 카메라예요? 네, 아니 우리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교수님께 드리려고 6만 원 상당의 책을 가져왔는데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법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고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없었는데 판결은 많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까지 뭐 이혼할 때 비트코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도산 사례에서의 판결을 다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냈으니까 뭐 여기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얘기를 몇 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제 위에 보시면 판결 이렇게 해서 민사 판결은 이렇게 뭐 채굴하고 이제 돈 모아서 채굴하고 상장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 그런 분쟁 많이 있었고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채무를 안 갚는 경우 어떤 식으로 이 비트코인을 이제 팔거나 아니면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주소를 잘못한 경우에 돌려달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뭐 그 원래 이제 토큰을 반환하면 좋은데 이제 매각해서 없으니까 대금을 제출하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 대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된다. 뭐 이런 판결이 있었고 뭐 상장 폐지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뭐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까지 뭐 위믹스 사태도 있었고 페이 프로토콜 사태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뭐 어떻게 했는데 토큰 스왑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경우에 뭐 어떻게 됐냐 스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거래소 간이 가격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법률에 궁금하신 분은 좀 지금 하시면 됐고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형사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거 뭐 인터폴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분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쓰는 거는 이 가상자산 이용 범죄인데 이제 보이스피싱하고 마약 거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 요거는 좀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사기 사건이 상당히 제일 많습니다. 사기, 뭐 유사수신, 예,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다음 마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도박이나 음란물 관련된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백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환법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루나 관련된 사례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판인데 뭐 이거 보고 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데 이런 루나 관련된 사건에서 뭐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좀 했던 것들 이제 루나 네트워크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루나가 사실상 가루가 됐는데 이게 권도형이 책임이냐 뭐 요게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범죄 이슈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서에 조금 허위가 기재가 됐다. 프리 마이닝이 있었다.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 조재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취약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도 시장에도 알리지 않고 그냥 이제 매도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에서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자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러 스테이션이나 앵커 프로토콜 운영한 재단이 뭐 어디에 어떻게 있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비트코인 구매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그 비밀 키를 이제 권도영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과연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루나를 좀 구출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그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법적 이슈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 보유 코인을 아마 이제 권도영이 뭐 예컨대 지금 김현장 같은데 이제 수임료로 지급한 경우 그런 경우에 횡령 배임 문제도 있고요. 지금 테라폼 랩스가 미국 법인에서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그 파산 절차에 들어간 이유는 테라폼 랩스가 지금 비트코인 지금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처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자본시장법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한 내용은 좀 예전에 된 거고 결국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로 실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4, 5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전부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판결이 나오는 사례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일단 지금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사수신 관련돼서도 해외에서 발행하는데 한국에서 내가 매각 총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그 발행한 자하고 뭐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그냥 다단계 판매원의 정도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판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판례와 관련돼서 뭐 말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 학기 정도 해야 되는데 뭐 한번 쭉 보시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책을 보시거나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경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뭐 그냥 주마간산이라고 하나요? 좀 그런 대충 좀 빠르게 한번 스킵하면서 오늘 뭐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이정엽 변호사님께 감사의 예, 말씀드립니다. 홍보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박영사 출간입니다. 네, 네. 그거 예, 한번 가주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가 이 책을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AI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상자산의 판례에 들어가 있는 이 질문, 그래요? 비슷한 질문을 하면 답을 지금은 음, 잘해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네, 네. 네, 10분만 있다 들어가면 안 변호사님한테 될까요? 질문이 자기가 그러시고. 있으신 분들은 오케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드랜드에서 AI 덱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Decentralized Exchange를 운영하는 사업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에다가 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 문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것이거든요. 즉, 그 업비트 같은 거래소는 그 사용자들이 수합을 원하는 뭐 비트코인을 넣고 뭐 US 달러를 사간다든지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그 수수료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와서 수합을 해가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자가 공급해 놓은 그 자산을 가상 자산을 사용자들이 와서 교환해 가는 것뿐이고 그때 사용자들이 내는 그 돈은 그 수합 수수료는 유동성 공급자가 다 가져가요. 즉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업자는 하나도 돈을 안 받거든요. 네네. 음. 그런 경우라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특금법에서 그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제 해당한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해당, 음, 음, 진정하게 분산되면 금융위한테 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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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책임 주체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음, 그런 이제 겉은 네, 형식은 그렇게 분산돼서 하는데 실질적인 그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합의 뭐 투표를 음,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할 때 그거를 뭐 토큰을 많이 가진 음, 음, 사람의 뜻에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네, 유니스왑도 유니 토큰이 있잖아요. 네, 그 토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때그때 어떤 필요한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배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네, 그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음, 그런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음, 그냥 하시면 돼요. 음, 금융위가 음, 특검법상 된다라고 하더라도 음, 뭐 피해자가 안 생기면은 음, 금융위가 뭐 음, 안 건드려요. 음. 피해자가 생기면 그때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거네요. 너 신고 안 했지 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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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묻기 전까지 완전히 분산시키고 네, 업그레이드도 완전히 자동화되고 이렇게 하면 음, 되죠. 네, 비트코인의 우리 사토시처럼. 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네. 아무도 뭐 피해가 있든 없든 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네트워크이니까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이제 특근법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면 그냥 가상자산을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즉 그냥 영업 활동을 하는 하고 자. 네. 이거 진짜 음, 계속해서 음, 돈이 되겠다라고 음, 하면 네, 그때 네, 그냥 네, 돈이 그때는 네, 되니까 네, 그때 네, 만드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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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돈도 없는데 음,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부터 만들고나 시작해야지. 네, 이거는 네. 스타트업 정신하고는 안 안 맞죠. 맞죠. 네, 그냥 네, 하시고 네, 네, 스스로 뭐 음,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그냥 쭉 네, 하시다가 네, 이제는 좀 대중들이 들어오는 정도의 그릇이 만들어졌다라고 음, 책임이 느껴지실 때는 그럴 음, 때는 해야죠. 네, 네, 그냥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네. 녹음돼서 나가면 안 되는데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프로토콜 피를 영원으로 해놓고 하면 이제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꼭 신고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 수수료를 받을 시기가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필히해야 될 것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아니, 돈이 있어 쉬워지고 음, 또 지금 우리 주식회사 설립할 때 되게 쉽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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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근데 지금은 주식회사 설립해가지고 주식 사라고 해도 안 사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상장이 돼야 사는데 근데 음, 토큰은 잘 모르니까 음, 토큰 사라 상장된다면 음, 믿고 이제 음, 막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아, 토큰하고 주식하고 뭐 별 다른 게 없네 네,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네, 사라고 해도 안 네. 사요. 그 ISMS 인증을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네, ISMS도 뭐 음, 수준별로 음, 굳이 안 해. 음. 거기 예비 인증이라는 것도 예,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분들 또 혹시 이 여기 아,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있습니다. 손 들었었는데요. 아, 그래, 네, 말씀하시죠. 예, 그 탈중앙 거래소에 대해서 아까쯤에 그냥 넘어가서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아니, 변호사님 책도 제가 있는데 여기에 탈중앙 거래소 관련된 판례들이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탈중앙이냐 아니냐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순수하게 탈중앙 거래소와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제가 본 경, 그 탈중앙이라는 게 네, 순수한 탈중앙도 좀 힘들고 가령 비트코인 자체도 뭐 몇 개의 채굴업자가 두세 개만 엎치면은 그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례나 아니면은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전에 이영노 교수님이 이제 지적했듯이 그 사업자, 우리나라 특검법의 사업자 범위나 아니면 판사님 말씀하신 어떤 책임의 범위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이제 법에 조촉이 될 텐데 일단 이영래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업이나 수익이 이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영업이나 수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돈 벌게 해주고 거기에 어떤 지배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하면 그것이 사업자 범위에 해당되고 법에 조촉이 되는 거죠. 수익 자체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니스왑 관련해서도 탈중앙이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 당국은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 유니스왑의 뭐 유명함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지금 그 유니스왑 토큰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이 오른다고 봤을 때는 그 만들고 지배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음, 그런 밖에서 봤을 때 음, 이 사실상 이 저기 탈중앙 거래소의 뭐 업그레이드나 운영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아,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래서 문제가 안 저도 이제 생기면 별 뭐가 없어요. 원래 항상. 그 이제 문제가 뭐 누구도 이제 생기지 않길 바라겠죠. 권대웅 씨도 마찬가지로 네, 문제가 안 맞아요. 생각했을 텐데 이제 뭐 예측을 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 이제 약간의 뭐 방심이 이제 문제로 발생하는 게 이어지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업자로서 법에는 최대한 이제 저촉이 안 되면서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해당되는 게 바로 이 탈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중앙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탈중앙이면 다오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배적인 지분을 갖지 않으면 과연 이제 뭐 어떻게 되든 문제가 안 생기느냐는 거죠. 가령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면은 그 지분 비율을 최대 지분을 제약을 해서 프로토콜 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 완전히 말씀 탈중앙을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 예. 그러면 그, 그 경우 이제 문제가 없을 거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단순 교수님 투표를 해서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다오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분산을 시켰는데 예.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해서 특수 관계자로 묶여가지고 뭐 한 4, 50%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 한 사람당 최대 지분을 1% 미만으로 하게 되면 이제 100명 이상이 아니 50명 이상의 카르텔을 형성해야 될 텐데 뭐 그것도 어쨌든 카르텔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예, 카르텔을 만나는 증거라든가 그 실제로 그런 게 없었다면 그때는 또 상관이 없을까요?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만든 그 탈중앙 어떤 조직은 예. 발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결국은 안 되겠죠. 초기에는 중앙화가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이더리움도 똑같이. 성장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탈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이나 네네. 처음에는 탈중앙일 수가 없고요. 소주가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탈중앙화 된 것처럼 결국 그런 식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세이프 하버번 같은 그런 이제 초기 몇 년간 성장할 수 있는 탈중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어쨌든 중간에 이제 기업이 투자를 받든지 해가지고 코인을 안 팔고 투자를 계속해서 탈중화된 상태에서 오픈해 버릴 수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과연 이제 그러니까 지분율을 제한시켜서 탈중화시켜는 모델도 그 지분 기반의 투표를 해도 이제 일단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모델이 제대로 장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탈중앙을 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탈중앙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여기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탈중앙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구조를 짜게 되면 결국은 잘 안 되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중앙으로 문제를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탈중앙 때문에 결국은 지배적인 결정을 해서 어쨌든 그 고객들한테 그 사용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포함해서 이제 탈중앙 문화로 바꾸는 거죠. 지배 구조도 바꾸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주식회사는 다르게 주주들이 투표를 해서 정당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수가 잘못 투표해가지고 뭐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경우에는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책임을 가령 무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거랑 그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책임은 그러니까 다오 전체의 책임을 묻겠죠. 그거는 일종의 조합 형식으로 전체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냥 전체. 그러니까 그 그게 구성원들, 되게 음. 그게 되게 애매한데요. 그건 주식회사가 그렇게 안 됐고 모두 다 의미형 구조로 돼 있지만 이게 이거는 그 탈중앙 방식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도 투표로 모두 지갑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지분율을 최대 주주가 0.01% 미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만 명이 잘못했다고 만 명을 다 잡아가나요? 그건 도대체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형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형사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민사적인 문제는 그 조합과 관련된 법리로 민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지라고 할 텐데 그것도 뭐 인터넷상에서만 구동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면 그 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말은 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그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담보물이 있어야만 뭐 여러 가지 전송이나 이게 가능하도록 신용에 기반한 토큰이 안 나오는 이유도 그냥 그 신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냥 그 아까 말씀한 그 정도로 분산돼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산시키면 뭐 형사적인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사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분산된 다오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만 현실 세계와 소통해서 기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기, 충분히 말씀을 잘 나누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괜찮으시면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 또 다른 질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오프해서 더 많이 저는 질문 어, 없으면 어, 5초 이내 질문 없으면 끄는데 5초 이내 질문 없으면 끄신다고 하시니까 빨리 해주세요. 사실 뭐 법률 문제가 어, 뭐 지금 궁금한 건 많이 네, 없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최재경 네, 회장, 감사했습니다. 네네. 최재경 회장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시구나.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세미나 강연을 해주신 이정엽 변호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준 거는 사실 약간 철학적인 문제고, 채팅 음, 수고하셨고. 조합, 조합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네, 그거 이제 디지털로 하니까 또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 늘 있었던 음, 아규먼트라는 거죠. 늘 있었던 아규먼트고, 그리고 뭐 투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에진작에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이미 음, 밝혀진 거예요. 음, 모든 걸 투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음. 진행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한테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음, 권력 관계는. 음, 당연히.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동아리끼리 만나도 음, 하다 보면 누군가 지배적인 사람이 돼요. 그냥. 주도한 사람. 예, 예. 이번에 의사파업도 10사람만 구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배적으로 한 사람. 걔네만 그것만 조용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